묻지마 폭행입니다. 또 가해자는 정신질환을 앓은 적이 있고 이번에도 또 피해자들은 모두 여성입니다. 여성이라서 더 불안하고 더 위험하다는 사회적인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일어난 어제의 사건들을 되짚어보겠습니다. 범죄 심리 분석관이시죠? 배상훈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어제 부산에서 발생한 묻지마 폭행 사건 충격적입니다. 그냥 길을 가던 할머니와 여성을 무차별로 폭행을 한 건데요. 특히 그 둔기를 미리 준비한 것이 아니고 우발적으로 휘두른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보통 급성 폭발성 폭력 뭐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자기가 과거에 경험했던 어떤 수단에 대한 것이 트라우마 남아갖고 그것을 가지고 하지만은 실제로 계획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그 바로 전에 어떤 특정한 자극이 이 사람을 좀 폭발적으로 만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우발적으로 보시는 건데요. 얼마 전에 강남 묻지마 살인 사건의 그 충격과 공포가 아직도 가시지 않았는데 다시 이런 범죄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때 사건과 비교해봤을 때 그땐 약간 치밀하게 계획을 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좀 나눠본다면은 강남역 살인 사건 같은 경우는 일종의 지연된 분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연된 분노 같은 경우는 이제 계획성이 분명히 들어갈 수가 있는 거고요. 네. 그 분노가 축적되는 과정 속에서 계획성이 가미되는 형태가 되는 거고요. 지금 분노 같은 경우는 폭발성 분노이기 때문에 조금 일시적으로 풀리긴 하지만 계획성은 많이 낮은 이런 상태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발적이다. 급성 폭발성 폭력이다. 폭력이. 어제 폭행 현장 CCTV를 먼저 한번 보시죠. 자,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한 남성이 굵고 길다란 둔기를 들고 빠르게 걸어오는데요. 길에서 한 할머니와 마주치자 갑자기 둔기를 휘두릅니다. 계속된 폭행에 할머니는 쓰러지고 그 후에도 남성의 폭행이 계속 이어집니다. 곧바로 자리를 옮긴 남성은 다른 젊은 여성을 쓰러뜨리고 폭력을 휘두르려고 하는데요. 다행히 지나던 시민들에게 제압을 당했습니다. 남성 한 5분 정도가 이렇게 둘러싸가지고 하다가 한 명이 이제 먼저 몽둥이 이렇게 빼들고. 김모 씨의 범행 도구는 길이 1m 정도의 둔기였는데요. 경찰 조사에서 김 씨는 정확한 범행 동기를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모습인데요. 저 죽으려고 했어요. 무슨 이유로요? 아시죠? 누가 봐도 횡설수설입니다. 그죠? 근데 저 정확한 배경이나 원인 더 수사를 해봐야 할 것 같은데 이걸 좀 먼저 여쭤보고 싶습니다. 강남 살인사건처럼 공교롭게 피해자가 다 여성입니다. 우연입니까? 보통 이제 이런 급성 폭력성의 범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짧은 순간에도 자기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공격을 했을 경우 어떤 반격을 당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을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사건 같은 경우도 바로 전에 남성이 지나갔지만 남성은 그냥 지나갔단 말이에요. 지나가지. 네. 근데 여성이 또 노인분이 계시니까 공격했던 그런 판단을 짧은 시간에 경험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강남역 살인사건 역시 6명의 남자들을 그냥 보낸 다음에 1시간 넘게 기다린 거죠. 그렇죠. 그리고 1시간 나서 30분 여성 23살의 여성이 들어오니까 범행을 저질렀단 말이에요. 그렇죠. 분명히 평가할 수 있는 의식이 있었던. 자, 지금까지 나온 사실들만 몇 가지 정리해보면 정신질환 전력이 있습니다. 네. 생활고를 겪었다고 해요. 사고 원인 어떻게, 사건의 원인, 배경 어떻게 추론할 수 있을까요? 근데 너무 이제 정신과 전문의 분들도 말씀하신 게 어떤 특정한 정신질환 때문에 폭력이 발생했다라고 너무 예단하고 그쪽으로 몰아가면 안 된다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다만 이제 이 정신적인 질환이 다른 어떤 요인인지 결과인지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는 거죠. 네. 평소에 스트레스 내성이 약한 분이 이런 상황을 받았을 때 이런 폭력으로 돌변할 수 있는 상황이 좀 빈도가 높은 거죠. 네. 그게 원인이 될 수 있는 거죠. 정신질환이라기보다 어떤 쌓여있는 스트레스가 그것이 뒤에 어느 한순간 발현이 됐다. 매개 요인을 통해서. 기사를 보면 그동안 정부로부터 기초수급자 선정이 됐더군요. 뚜렷한 일자리도 없었고요. 그러다가 수급자 지정이 해지되면서 정부 지원금이 안 나오니까 그것 때문에 화가 나 있었다는데 그것이 잠재돼 있다 어느 날 폭발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보통 폭력의 가장 높은 정도는 뭐냐면은 절대적 빈곤보다는 상대적 빈곤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는 무력한데 지금 30만 원을 받는 상태에서 20만 원을 줄인다고 하면 굉장히 그 폭력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상대적인 형태의 박탈감이 되는 거죠. 김 씨의 경우에는 정신장애 3급 판정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하던데 이럴 경우에는 평소에 어떤 피해 망상에 시달리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아까 보셨습니다만 왜 그랬습니까? 그랬더니 계획한 건 아니다. 그런데 죽이려고 했다. 말이 앞뒤가 안 맞거든요.
진실성을 알 수 없는 진술에 대해서 이런 수사관들은 보통 어떻게 수사를 하시는지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진실성은 이제 그 인지가 이제 왜곡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인지가 정상이라고 하면 그런 범죄도 저지르지 네. 않았겠죠, 말하자면.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폭력적인 상태라고 하면은 저희들이 이제 면담이 시작될 때는 그냥 풀게 놔둡니다. 네. 그냥 놔두는 거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게 조금 저희들이 한 기법인데 네. 같이 흥분합니다. 네. 두 가지 형태가 되고 네. 그러면서 뭘 하냐면은 그 방해 온도를 낮추거나 높입니다. 그러면은 감각이 거기로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해갖고 지금 있는 분노보다는 자신의 기본적인 생리적 현상으로 감각을 돌리는 방식으로 저희들은 수사를 네. 합니다. 그렇게 하면 숨겨져 있는 분노나 어떤 정신 상태가 드러난다 이 말씀. 그거는 줄어들고 네. 원래의 인성이 나타나는 형태가 되는 거죠. 요즘 발생하는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 이렇게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환자들이 저지르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이런 중범죄, 이상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 뭐 심신미약 상태다 이래서 어떤 면죄부가 지어지거나 처벌이 완화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그렇습니까? 근데 이런 경우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네. 변호사분들도 그렇고 저도 실무에서 얘기했을 때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인지가 분명히 있는 거죠. 근데 인지가 일부 왜곡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심신미약을 주장한다 하더라도 그 상태의 인지는 있기 때문에 네. 그것은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인지가 있다고 하셨지만 지금 누가 봐도 이게 기자가 물어보거나 경찰이 물어봐도 횡설수설하잖아요. 그것도 인지가 있다 이렇게 말하죠. 지금은 흥분된 상태죠. 조금 아, 지나면 네. 이제 그 정상적인 예. 의사소통이 되면 예, 강남 그 범인처럼 네. 얘기 잘하지 않습니까? 네, 네. 아, 그렇게 그렇군요. 됩니다. 그러니까 소리를 지르고 난동을 부려서 흥분 상태가 아니라 횡설수설하거나 약간 앞뒤가 다른 말을 하는 것도 흥분 상태이다. 그 이렇게 상태인 볼수 거죠. 있겠군요. 네, 그러니까 다음에 조금 지난- 차분해지고 예. 법원은 그 사람이 차분해진 상태에서 재판을 할 테니까 그렇죠. 그것이 처벌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별로 없다. 이 예,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자, 뭐 아시겠지만 묻지마 폭행이 뭐 비단 이번뿐만 아닙니다. 저희가 몇 가지 사례 준비해봤는데요. 보시죠. 대전입니다. 지난 2일입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인데요. 오른쪽에 남성이죠. 가방에서 정말 당황스러운 사건입니다. 다행히 도망쳐 나왔습니다. 여성이. 그죠? 피해자가 10대 청소년입니다. 친구와 싸워서 화가 나서 그랬답니다. 다른 사건입니다. 지난해 9월의 새벽 인천입니다. 남자 2명이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정말 무자비하게 폭행합니다. 또 나갔다. 또 나갔다. 얼마나 폭행을 세게 했는지 지금 저 길 건너편에서 그 소리를 들을 만큼 잠시 후에 피해 남성의 여자친구까지 폭행을 당했는데요. 그런데 보면 가해자가 남자 3명, 여자 1명인데 이유는 하나입니다. 술 마시다 화가 나서 그랬답니다. 네. 자, 원인도 별로 없습니다. 화가 났거나 뭐 정신병력이 있었거나 어디선가 스트레스를 받았거나 그런데 이런 폭행 사건이 이어집니다. 물론 이제 CCTV가 많아지다 보니까 우리가 이걸 더 눈에 띄게 확인할 수 있는 경향은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이러는 현상이 자꾸 늘어나냐 이렇게 여쭤봐도 될까요? 예, 이건 이제 보통 이 영역을 도시범죄학 영역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도시의 전체 분노의 총량은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자존감이 약화되는 개개인이 많아지고 있는 것. 결국은 이건 비겁한 범죄가 늘어나고, 범죄. 네. 늘어나고 있는 건 결국은 사회 전체적인 스트레스가 높아지는 상태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매우 좀 독특한 현상은 계절적 요인도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러니까 날씨가 더워져 갖고 좀 짜증나는 그런 시기에 이런 범죄가 좀 많이 좀 올라오고요. 네. 오히려 아주 추운 때나 아주 더운 때는 이게 좀 적습니다. 그런 이거는 이게 환경적인 요인이 많이 작용하는 네. 범죄가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분노와 범죄들이 그 상대적으로 약한 여성들, 노인들을 향해서 분출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이런 걸 좀 예방을 할 수 있는 대책들이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게 요즘이거든요. 어떤 대책들이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이제 뭐 지킬 수 있는 방법들과 어떤 가해자 요인과 피해자 요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해자 요인 같은 경우는 보통 일반적인 형태의 그 스트레스 지수를 낮추는 방법. 가장 중요한 거는 초기 단계에 쉽게 정신과에서 상담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첫 번째고요. 네.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어떤 광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폭력을 그 일종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들. 이게 이제 말하자면 미국형 같은 경우는 거리의 보안관 제도라든가 아니면 특정하게 몰릴 수 있는 장소에서의 어떤 통제나 관리를 할 수 있는 이 흔히 말하는 피해자 부분에서의 두 가지. 네.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 시스템적으로 만들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전조가 있습니까? 이런 어떤
이런 범행을 일으키는 사람들은? 예, 그렇습니다. 그 눈이 좀 고정돼 있고요. 네. 근육이 강직돼 있습니다. 좀 민감한 사람은 느낄 수 있습니다. 네. 걸음걸이가 사실은 굉장히 비정량적으로 나타납니다. 눈이 고정돼 있고. 네. 네. 알겠습니다. 자, 배상훈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